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 별로 안 좋은 상황이라서 이렇게 다 같이, 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 다 알고 계시니까, 이제 뭐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가능한 한 카메라를 켜서 같이 참여를 하시는 것이 수업에 여러분들이 아마 효과가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 과정 자체가 10월 9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이번 주 한 8일 동안 이번 8일 동안 일주일은 이제 시험을 합격하는 SMAT 합격을 목적으로 두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따고 나면 굉장히 성취감이 있어요. 그리고 국가 공인 자격증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기분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기에 집중하는 것을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단을 보니까 제 목소리를 아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어 학생들이 꽤 있고요. 그래서 저랑 아마 1학기 때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타 학과 학생들도 많이 들어오셨던데요. 저희는 이제 아마 카메라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얼굴을 보실 수 있을 테고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고 SMAT 진도 나가겠습니다. 교재는 다 받으셨죠? 네, 교재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현아 학생, 지금 카메라에 보여서 그러는데요. 교재 받으셨나요? 네, 네,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확인차 물어봤습니다. 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 전에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래도 모르는 학생들도 있어서 저는 이름이 구민정이고요. 지금 카메라에 비친 제 모습과 이 사진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화장도 했고 헤어도 좀 바뀌고 한 3년 전 사진인데 학교에서 만나면 이제 못 알아볼 것 같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사진, 자기 사진이고 약간 보정을 하긴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된 계기를 보면 항공사에서 이제 승무원을 했었고 예약과에도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경대학교에서 석사를 했었으면서 그리고 이제 부산 여자대학교에 제가 사실은 부산 여자대학교에 2007년부터 강의를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10년 이상 넘었죠. 상공과 그리고 호텔경영학과에서 수업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챌린저 학생들하고는 1기부터 제가 계속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여러분들보다 학교에는 훨씬 더 오래 있었던 것 같고요. 학생들 여러분들 직접 대면으로 보고 싶은데 만나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 과정을 함께하게 돼서 정말 고맙고 적극적으로 일주일 8일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만들어서 전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MAT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SMAT라고 하는데 SMAT는 서비스 매니지먼트 어빌러티 테스트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 SMAT는 전반적으로 고객 만족 경영, 운영 관리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한 시험인데 2014년부터 나왔었고요. 주로 관광이나 항공, 병원이나 의료, 은행, 금융, 유통, 물류 측에서 이제 서비스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는데 이제 보니까 다른 쪽은 IT나 어느 쪽이든 전부 다 자격증이 많은데 우리 서비스 쪽은 자격증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그렇고 여러 기업에서 자격증을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우리 서비스 관련한 학과 학생들이 졸업을 할때 너무 이제 자격증이 너무 쓸 게 없으니까 공인 자격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2014년에 만들어졌고요. 이게 자격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는 우리가 서비스에 관련한 수업이 뭐 서비스 마케팅이라던가 또는 이미지 메이킹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SMAT 교재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교재가 수준이 좋아지고 글로벌 기준으로 만들어져서 이 학교는 이 교재를 쓰고 저 학교는 저 교재를 써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학사급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SMAT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이 SMAT는 우리 관광이나 항공뿐만 아니라 타이스트에서도 교재로 교직원들 교재로 사용을 하고요. 대기업도 거의 다 이제 신입사원 교육을 이 SMAT 교재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공인 인증이 되어 있는 교재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격 과정이고 자, 그다음 이 시험은 생산성 공부에서 이제 주관을 하고 국가 공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을 치면 우리 토익 같은 경우는 2년이 지나면 다시 쳐야 되지만 SMAT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쳐도 자격증을 몇 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될 이유가 없어서 한 번 따놓으면 영원히 여러분들의 자격증이 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시험, 자격 시험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려워져요. 지금 SMAT 그 모듈 A도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좀 빨리 자격증을 따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시험 쳐야 될 이유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따놓으면.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SMAT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이 자격증이 취업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특히나 현실적으로 이 자격 과정을 8일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나면 지식이나 상식도 굉장히 많이 늘어서 어느 곳에서든 잘 배웠다 또는 매너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수업은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 걸로 평상시 대면 수업할 때랑 똑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10분이 4시 50분 되면 쉬는 시간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이제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쉬는 시간 항상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교재는 여러분들 아마 다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재도 출판사가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는 방문각 거를 이제 씁니다. 방문각이 아무래도 이제 생산성 공부에서 출제하는 시험 중에 제일 좀 적중률이 높고요. 그리고 SMAT는 그 문제은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문제은행에 문제가 한 4개 정도 있으면 거기서 문제를 뽑아서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흔히 양측이라고 하듯이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이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문제도 그렇고 제가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문제도 공유를 해드릴 텐데 모의고사 문제는 1, 2, 3이 있는데 그것도 생산성 공부에서 미리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서 거의 예전에는 한 50% 정도 나왔는데 요즘은 한 30% 정도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 SMAT 교재는 해마다 좀 바뀌는데 우리 지금 2021년 교재고요. 내년 올 한 12월, 1월쯤 되면 2022년 교재가 나오는데 아주 큰 차이는 없고요. 조금씩 내용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바뀌지만 책을 좀 팔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매번 교재가 해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작년 여러분 선배들 챌린저 과정에 했었던 선배들도 이 교재를 썼는데 우리가 이번에 좀 일찍 시작해서 2022년이 아니라 2021년 교재를 이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2021년이니까 잘 맞게 선택을 한 거죠. 자, 강의 계획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9월 29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10월 8일 금요일에 일정이 끝나고요. 10월 9일 오전 9시에 여러분들이 자격시험을 치게 됩니다. 자격시험은 아마 대면으로 칠 확률이 굉장히 거의 99%일 거고요. 오늘부터 2시간씩 진행을 하고요. 10월 1일은 4시간입니다. 그리고 10월 4일도 4시간이고요. 10월 5일은 2시간. 쭉 하다가 10월 7일까지 2시간씩 하고 나면 10월 8일 금요일은 5시간. 시험 전날이고요. 이때 담당하시는 강사님은 허케미 강사님이시고 이분은 직접 책을 썼던 저자분이세요. 이 책 아니고 다른 출판사에 이제 책을 쓰셨고요. 이때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으면 주로 문제풀이를 하는데 이때 한 점수가 10점 정도 차이가 나요. 하나당 2점이거든요. 이때 다루는 문제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70점 받을 것을 80점을 더 받을 수 있는 이때 집중을 잘하면 물론 이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하는 것도 더 중요한 얘기겠죠. 그래서 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강의 내용은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있습니다. 교재를 미리 받아오셔서 아마 홍차를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비즈니스 매너와 에티켓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이 있고 고객 심리의 이해, 그리고 고객 커뮤니케이션, 회의 기획 및 에이전시 이렇게 5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1장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1장은 2시간 만에 끝나기가 어려워서 제가 이틀로 잡았는데 이 그 강의 내용 진도는
참고할 뿐이고 진도가 좀 더 빨리 나갈 수도 있고 조금 더 늦게 좀 맞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도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준비물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재와 색색깔의 볼펜, 형광펜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슬라이드를 앞으로 넘겨서요, 제가 SMAT의 문제에 대한 내용이 슬라이드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문제는 100점 만점이고요. 문제가 100점 만점이고 그리고 하나당 2점이에요. 그래서 50문항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2점씩에서 50문항이면 100점이죠. 그런데 합격 점수는 70점입니다. 70점에서 68점이 되면 불합격이고요. 70점이면 합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학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격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득점을 굳이 노릴 필요 없이 그냥 70점을 합격하면 되는데 제일 안타까운 사례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68점이 많아요. 너무 안타깝죠. 열흘 이상 투자를 했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68점으로 불합격을 하면 제일 아쉬운데 그런 학생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0점 괜찮아요. 고득점 받을 필요 없어요. 무조건 7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시험은 70분 동안 시험을 칠 수 있어요. 자격증 시험 거기 가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미리 안내를 받겠지만 회원가입도 하셔야 되고 아이디도 만드셔야 되고 사진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수험표에 이제 붙이기 위해서 국가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수험표에 사진도 필요하고요. 배경은 하얀색으로 이제 뒷면 배경 하얀색으로 셀카해도 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득점은 안 받아도 되지만 꼭 여러분들이 70점은 꼭 받아야 된다. 68점은 안 되고요. 전원 합격할 수 있어야 되고 사실 원래 제가 다른 학교 수업할 때는 치료도 있어요. 25,000원 있고 교재값도 1만 얼마 해서 개인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 여러분은 챌린저 반이라서 모든 것을 아마 학교에서 다 진행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장에 가서 시험을 치면 70분 동안 시험을 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긴장만 좀 안 하고 시험을 칠 수 있으면 아마도 좋은 점수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슬라이드 교재 이제 수업 진행은요. 이게 슬라이드도 있고 교재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복습할 때는 슬라이드를 가지고 복습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옆에 교재와 슬라이드를 같이 볼 수 있도록 교재 나갈 때는 교재만 볼 거거든요. 책을 옆에 꼭 항상 준비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색색깔의 볼펜 놔둬야지 나중에 혼자 복습할 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형광펜이나 여러분만의 볼펜 색깔들을 준비하시고요. 자, 비즈니스 매너와 에티켓 1, 매너와 에티켓 2에 비즈니스 응대, 전화응대 매너 이렇게 글로벌 매너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 알아야 될 전반적인 에티켓이 나와 있고요. 이거는 졸업하기 전이라도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이런 매너와 에티켓은 반드시 지키고 있으면 알고 있고 지킬 수 있으면 여러분들 자체가 사람이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매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슬라이드는 여기를 켜놓고요. 여러분들 책 교재를 보겠습니다. 16페이지 매너와 에티켓이 나옵니다. 보입니까? 각자 교재를 펴고요. 혼자 공부할 때는 책을 많이 봐야 되겠, 책 많이 보고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교재를 보고 진도를 나가고 복습은 슬라이드로 하겠습니다. 자, 1장 매너와 에티켓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험이 1과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매너 보시면 16페이지입니다. 매너는 수행해야 하는 일을 위해서 행동하는 구체적인 행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향한 배려의 언행을 이제 형식화한 거고요. 여러분들 흔히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안 보더라도 뭐 저 사람이 매너가 좋다, 매너가 안 좋다 이런 것들 많이 표현하시잖아요. 요즘 매너 좋은 사람이 훨씬 많죠. 그래서 3번 빨간 줄 할게요. 매너는 에티켓을 외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빨간 줄, 3번 빨간 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3번. 매너는 에티켓을 외적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노크를 해야 되죠. 근데 노크를 하는데 똑똑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쿵쿵 하는 거랑 다르죠. 그러니까 살짝 똑똑 하는 것은 매너가 좋은 거고요. 쾅쾅쾅 이러면 매너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화장실 갈 때 노크를 해야 한다는 에티켓이고 화장실에서 노크를 조용히 이렇게 살짝 하는 것은 이제 매너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너의 목적은요, 원활한 인간관계를 형성을 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자기 관리를 통한 자긍심을 형성한다는 내용이고요. 매너의 어원을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박스에 보시면 자, 매너는 마누아리우스라고 하는 라틴어 빨간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라틴어에서 유래를 하였습니다. 매너가. 이제 시험에 나올 때 보기에 이제 오지선다도 있고 그다음에 OX 문제도 있고 또 기다란 그 어떤 지문이 굉장히 긴 거를 이제 오지선다로 푸는 것도 있는데 가끔씩 이제 매너는 프랑스어에서 유래하였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어떤 내기 쉬운 방향으로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에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프랑스어에서 유래하였다면 이제 틀린 말이겠죠. 그리고 마누아리우스는 마누스와 아리우스의 복합어이고 마누스는 영어의 핸드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마누아는 행동을 취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핸드, 손이라는 거 동그라미 하시고요. 밑에 보면 매뉴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을 행동을 취하는 방법, 방식을 의미한다. 빨간 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에티켓이 있습니다. 에티켓 별표 하나 하시고요. 빨간 줄. 에티켓은 사회생활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회적인 불문율이다. 이거는 문제에 어떻게 나오느냐면 에티켓을 빼버리고 매너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회적인 불문율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헷갈릴 수 있어요. 문제가 나오면서. 에티켓은 불문율이다. 에티켓입니다. 매너가 아니고 별표하시고요. 그래서 에티켓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생활의 모든 경우와 장소에서 취해야 할 바람직한 행동 양식이고요. 에티켓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생활을 부드럽게 하고 쾌적한 기분을 갖게 하기 위해 지켜야 할 규범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17페이지 넘어가면 에티켓의 어원을 보시면요. 에티켓은 공공을 위한 안내판이고 입간판의 의미입니다. 예전에 고대 프랑스어의 동사, 프랑스어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게 이제 아까 앞에 나왔던 매너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에티켓은 프랑스어에서 어원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프랑스에서 베르사유 궁전에서 마리 앙뚜아네트가 파티를 할 때 이 에티켓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여러 가지 어원이 있는데 궁전 화단에 꽃을 해치지 말라라는 뜻으로 간판을 세운 것도 있고요, 유래가. 그리고 이제 또는 그 파티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그 신분을 확인하고 입장시켜주는 그런 티켓의 개념도 있습니다.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에티켓의 어원은 프랑스어, 매너는 라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프랑스에서는 빨간 줄 할게요. 국가 간의 외교 의례를 프랑스어로 프로토콜이라고도 지칭을 합니다. 원래는 에티켓이 어원은 거기가 프랑스에서 많이 왔어요. 과거에는 프랑스가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프랑스 위주였는데 요즘은 좀 사회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프랑스와 이제 라틴어 구분하시고요. 다음 세 번째는 예의범절입니다. 예의범절은 사전적인 의미로 예의범절이 좀 동양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박스에 보시면 예의범절과 에티켓, 매너의 비교가 있고요. 예의범절은 동양적 개념이라고 빨간 줄 하시고요. 자, 예의범절은 빨간 줄, 개인과 집단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범을 예의범절이라고 합니다. 지금 읽으면 이해가 되지만 거꾸로 개인과 집단에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규범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매너와 에티켓 이게 섞여 있으면 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은 말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밑에 예의범절의 목적을 보시면 상호 편의가 있습니다. 빨간 줄 할게요. 관습과 습관을 준수함으로써 상호 간의 편의를 도모하여 합리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 바로 예의범절의 목적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서로 좀 공동체 생활을, 사회생활을 잘 하자는 것이 바로 매너와 이제 에티켓이죠. 그래서 어떤 조직이 동네나 아파트나 뭐 어떤 주택가에서도 서로 막 인사를 잘하는 그런 곳은 매너와 에티켓이 아주 좋고요. 조금 예의가 안, 매너와 에티켓이 좋지 않은 조직에 가면 인사도 잘 하지 않고 배려심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좋은 동네를 가서 살려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좋은 조직. 그죠? 우리 부산여대 학생들은 인사성이 굉장히 길드가다 보면 좋거든요. 학교 내 캠퍼스에서 그게 바로 이제 매너가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너나 에티켓이 뛰어나다는 것은 그 조직이 수준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서비스 매너에 대한 내용이고요. 쭉 읽으면 아는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일주일 만에 교재 한 권을 떼야 되기 때문에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다음 1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서비스 매너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표정, 그리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바른 자세와 동작,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죠. 단정한 용모, 복자, 호감을 줄 수 있는 말씨와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고객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역지사지 자세, 이런 것들이 서비스 매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비스 직군 아닌 게 없죠. 사실 우리 관어학과 학생들도 있고 반려동물학과 학생도 있고 한데 얼마 전에 뭐 학교도 그렇고요. 서비스 직군 아닌 게 있을까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여러분들 열심히 보셨겠는데 거기도 굳이 서비스라는 말은 안 들어가지만 어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바로 서비스가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비스 직군이 아닌 곳이 없다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비즈니스 네티켓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별표 한 5개 정도 하시고요. 요즘 워낙 인터넷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게 많죠. SNS 상으로. 그래서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해졌습니다. 네티켓은 바로 네트워크와 에티켓의 합성어죠.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티즌의 어떤 기본 자세가 나오는데 기업부터 미용까지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할수록 이게 네티켓이 너무 안 좋아지긴 해요. 그죠? 막 보이지 않는다고 댓글도 너무 이상한 거 많이 달고 하는데 이것들은 좀 없어져야 되는 아주 소수의 몇 명들이 이제 댓글을 가지고 사람을 많이 힘들게 하죠. 자, 밑에 2번 네티켓 보겠습니다. 이메일 네티켓 별표하시고요. 요즘은 비즈니스상의 어떤 소통은 공식적인 소통은 이메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카카오톡으로 소통을 많이 하지만 아직도 글로벌 기준은 이메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카카오톡으로 소통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 수 있다는 건데 공식적인 어떤 일에서는 전화번호를 사적인 전화번호를 함부로 주고받지 않죠. 그래서 글로벌 사회에서의 어떤 이메일은 어떤 소통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이메일 네티켓이 우리 한국 학생들은 사실 네티켓이 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걸로 소통을 안 하기 때문에. 보면 글의 제목이 내용과 일치하도록 하고 용건은 간단히 한다. 빨간 줄, 이메일 네티켓 빨간 줄하고 별표하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 지금은 뭐 카카오톡으로 많이 하지만 이메일 네티켓을 꼭 알아둬야 됩니다. 글의 제목이 내용과 일치하도록 하고 용건은 간단히 합니다. 그리고 발송할 때 발신자를 명확히 표시하고 수신자의 주소가 정확한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보내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제가 과제를 이메일로 일부러 서비스 이제 매너 교육 때문에 해보면 그 과제를 이메일로 일부러 제출하라고 하면 학생들이 천사 이렇게 해서 보내요. 누가 보냈는지 자기 이름 정자를 딱딱딱 안 보이고 그래서 이메일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이메일과 공식적인 이메일을 꼭 만들어 두는 것이 좋고요. 어떤 경우는 뭐 자기 별명을 써서 보내는데 그건 비공식적인 거는 괜찮은데 공식적인 것은 안 해야 됩니다. 그다음 수신한 메일은 24시간 이내에 빠르게 답변해야 됩니다. 제목을 읽어봤는데 이제 업무 메일이다. 그럴 경우에는 짧게라도 확인했습니다. 24시간 내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또는 읽어보고 바로 어쨌든 24시간 만약에 늦어질 것 같으면 이게 시간이 좀 걸리니까 며칠 이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뭐 확인했다는 내용을 꼭 답변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자료실이나 게시판 네티켓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운하기 전에 바이러스 체크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알고 계실 거고요.
이메일 네티켓 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메일은, 비즈니스상 이메일은, 위에 제목에는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것, SMAT 관련, 이렇게 제목을 쓰신다면, 내용에는 인사말도 좀 넣으셔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누구누구, 무슨 과 누구누구입니다. 여러 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또는 날씨가 요즘 많이 시원해졌네요. 인사말 하나 정도 넣고, 중간에 용건을 넣고, 이상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이메일은 형식을 많이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유학 가는 학생이 있었는데 거기에 뭔가 부탁을 하는 그 튜크 내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모 대학 국립대 출신의 학생인데 그쪽 선생님한테 뭔가 부탁을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소개를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버지가 메일 보내라고 해서 메일 보냈는데요. 이렇게 보낸 거예요. 대학교 4학년 학생이. 그래서 굉장히 이메일 교육을 안 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한국에서만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통도 글로벌하게 해야 되겠죠. 꼭 지켜주시고요. 다음 채팅하고 SNS 네티켓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채팅 이런 것들. 자, 두 번째 빨간색 줄로 인터넷상의 대화 상대를 함부로 직접 만나지 않도록 한다.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정치, 종교, 돈 이런 것들과 같은 민감한 이슈를 논의하는 것을 피해야 된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고요. 직장 매너입니다. 출근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르바이트도 저는 출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근 매너. 출근은 15분에서 30분 정도 일찍 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출근은 뭐 조금 일찍 하면 여러분들도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딱 맞춰서 출근하는 것보다 인사하고 밝은 모습 중요하고요. 근무 중 매너 쭉 읽어보시고요. 다음 퇴근할 때 매너. 이제 퇴근할 때는 업무는 가능한 한 마무리를 하고 자 2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조금 어떤 현장에서의 상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사보다 먼저 퇴근할 경우에 상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퇴근한다.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보다 더 좋은 말은 어떤 걸까요? 더 좋다고 하긴 그렇지만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하고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어떤 내일 또 뵙겠다는 그런 희망적인 또는 미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참 들어가면 더 예쁜 직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스러운 직원, 신입 직원이 되겠죠. 직장 생활에 대한 매너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예전에는 상사보다 먼저 퇴근하면 안 됐지만 요즘은 뭐 칼퇴근이 거의 뭐 괜찮다고 하잖아요. 조직 분위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다음 2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직장 내 구성원 간의 매너를 보시면 상급자에 대한 매너가 있고요. 그리고 하급자에 대한 매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에 대한 매너 그리고 이제 밑에 부하 직원에 대한 매너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다음 직장 내 호칭도 있습니다. 상급자한테는 형과 직위 다음에 뭐 김 부장님, 김 과장님 이런 거 쓰죠. 상급자의 이름을 모를 경우에는 뭐 부장님, 뭐 과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계층에 따른 호칭 있는데 요즘은 뭐 글로벌 사회 같은 경우는 아예 부장, 과장 이런 것도 없애고 이름으로 그냥 땡땡땡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좀 흔치는 않고요. 그리고 본인을 할 때는 이제 저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밑에 보면 알아두기, 틀리기 쉬운 호칭이 있습니다. 문서에는 상사의 호칭을 생략한다. 이 내용은 김 부장님 지시입니다. 이게 아니라 김 부장 뭐 서류 이렇게 김 부장 지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상사에 대한 호칭은 존칭은 호칭에만 사용한다. 상사의 지시를 전달할 땐 땡땡땡님을 붙여서 사용한다라는 내용이고 자 밑에 틀리기 쉬운 일상 물건의 호칭을 보시면 이거 많이 틀리는데 요즘 캠페인을 많이 해서 많이 나아졌어요. 말하자면 사장님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너무 높인 거예요.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게 바로 맞는 거고요. 주문하신 커피 여기 있으세요. 우리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 이거 많이 쓰는데 주문하신 커피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셔도 되시는데요. 지나치게 이제 올린 겁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일정 변경은 안 되십니다. 참 많이 쓰고 많이 듣는 표현인데 일정 변경은 안 됩니다. 새 상품으로 교환은 안 되세요. 이것도 참 많이 쓰죠. 새 상품으로 교환은 안 됩니다. 그리고 고객님, 이 상품은 품절되셨고요. 상품을 너무 올린 거죠. 품절되셨고요. 그래서 고객님, 이 상품은 품절됐습니다. 이렇게 높임말로 지나치게 높이면 이게 사람이 너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잘 알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겸양어, 존칭어, 정중어 이거 여러분 어릴 때 국어 시간에 다 배운 내용이니까 읽어보면 아는데 그거는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이건 제발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배우고 못 배우고 상관없이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는데 이러는 거 틀렸어요. 그죠? 제가 아는 분 중에라고 바꾸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되게 없어 보이거든요. 제가 아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는 분 중에 자 다음 그리고 눈이 크십니다. 걱정이 많으세요. 넥타이가 멋있으시네요. 이거는 맞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높은 사람인데 나보다 그분한테 있는 얼굴 눈도 그분이 저보다 높은 분의 눈이고 걱정도 저보다 높은 분의 걱정이고 넥타이도 저보다 높은 분이 하고 계시면 넥타이가 멋있네요가 아니라 멋있으시네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상은 간접 존댓말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밑에 보시면 이제 앞존법 빨간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거는 높여야 할 대상이지만 듣는 이가 더 높을 때 그 동대를 줄이는 어법으로 현재는 가정과 사제 간에는 사용하지만 기타 관계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직 안 오셨습니다가 아니라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직 안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고요. 요즘은 거의 안 쓰는데 예전에 군대에서 이게 좀 많아가지고 조금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 다음 면접 매너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12페이지 넘어가면 면접이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거의 시험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면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면접 매너는 이제 면접 교육 받을 때 또 따로 받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음 23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2장 비즈니스 응대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응대를 보시면 인사 매너가 나와 있고요. 인사 여러분들 잘 하시잖아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는 거. 자 인사는 한자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한자는 서양 영어의 라틴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어원이 외국어 영어는 라틴어에서 많이 나왔고요. 우리나라는 한자에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인사는 사람 인자와 일사자로 이루어진 단어로 상대방과 마주 대하거나 헤어질 때 예를 표하는 것 또는 그러한 말이나 행동을 뜻합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쭉 읽어보시면 아는 내용 넘어가고요. 2번 6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사의 6대 포인트 빨간 줄 압니다. 인사는 누가 먼저 한다? 내가 먼저 한다. 글로벌 기준이라고 써놓으세요. 가로 열고 글로벌 기준. 이 교재 자체가 글로벌 기준으로 만들어진 교재고요. 문제의 인사는 아랫사람이 먼저 한다. 이렇게 나오면 X입니다. 메모를 해놓으세요. 인사는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아랫사람이 먼저 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틀린 거겠죠? 그래서 인사는 먼저 본 사람이 먼저 하면 됩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지나가다가 제가 먼저 여러분들을 봤어요. 얼굴을 아는데 그러면 누구누구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수 있다는 거죠. 기다렸다가 학생이 인사할 때까지 기다려서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본 사람이 먼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2학년들이 후배가 지나가는데 인사할 때까지 하나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먼저 본 사람이 먼저 한다는 거죠. 밝은 표정으로 1번부터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하고요. 밝은 목소리로 분명하게 인사말을 합니다. 그리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인사를 하고요. 인사는 시간과 장소, 상황을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때와 장소와 상황을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인사라는 게 고개를 숙여서 안녕하십니까 하는 것도 인사고요. 아는 척 하는 것도 인사죠. 예를 들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목욕탕 가지도 못하지만 대중목욕탕에서 혹시라도 같은 동네 살아가지고 여러분하고 저거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지나치게 반갑게 와서 막 아는 척하고 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목례만 하는 거. 그럴 때는 그게 낫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 지나치게 인사 안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밑에 3번 기본 자세를 보겠습니다. 기본 자세 표정 동그라미 하시고요. 빨간색으로. 표정은 당연히 밝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야 되겠죠. 그리고 시선은 상대의 눈이나 미간을 부드럽게 바라봅니다. 미간이 어디입니까? 미간은 여기 눈썹 사이를 미간이라고 해요. 눈을 너무 뚫어지게 보는 것보다 눈과 미간 사이 이 삼각형 부분을 이제 보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요. 머리, 가슴, 허리, 다리는 자연스럽게 곧게 펴서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요. 자, 어깨 빨간 동그라미 하시고요. 어깨는 힘을 빼고 빨간 동그라미 자연스럽게 내린다. 이게 한 번씩 인사할 때 어깨는 힘을 주고 힘을 단단히 주고 인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틀린 내용이겠죠. 다음 쭉 인사에 대해서 틀린 것은 이렇게 해서 인사는 어깨에 힘을 주고 정중한 자세로 인사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 거랍니다. 틀린 겁니다. 다음 2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인사를 보면 양례가 있고요. 보통례가 있고 정중례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양례는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15도 정도 숙인 거고요. 보통례는 한 30도 정도 숙인 거고요. 그리고 정중례는 45도 정도 숙인 자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목례라는 것도 있는데 죄송해요. 제가 과제 교재를 너무 하나 더 넘겼네요. 자, 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지나쳤었어요. 어쩐지. 그래서 24페이지 보면 손은 남자는 주먹을 가볍게 쥐어서 바지 제목선에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해서 공투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곧게 펴고 무릎은 곧게 펴고 무릎을 붙여야 되고요. 발 뒤꿈치는 붙이고 발의 앞쪽은 30도 남자는 여자는 15도 정도 살짝 벌리는 자세고요. 순서는 인사를 할 때는 항상 상대방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이나 얼굴을 보지 않고 인사하면 무시당하는 듯한 인사를 받았는데 무시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허리부터 숙이고 등과 목은 일직선이 되어야 됩니다. 등과 목이 일직선이 안 되면 등이 굽어서 굉장히 비굴해 보여요. 자세가 안 이뻐 보이고 그래서 등하고 목이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요. 3단계는 시선은 상대의 발끝에 두거나 자신의 발끝에서 한 1.5m 정도 거리에 둡니다. 시선이 약간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바로 내 발 밑을 보게 되면 고개가 이렇게 꼬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선도 중요하고요. 숙인 상태에서 잠시 멈췄다가 올라옵니다. 숙인 상태에서 바로 올라오면 인사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것 같은 그런 성의 없음이 보이고 그래서 잠시 멈췄다가 올라오면 그 한 끗 차이로 굉장히 사람이 디테일 차이로 정중하고 반듯하고 고급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상체를 올리는데 굽힐 때보다 내려갈 때는 좀 빨리 내려갔다가요. 올라올 때 천천히 올라오면 자세가 굉장히 기품이 있어 보이고 우아해 보입니다. 그리고 6단계는 다시 상대를 바라보면서 인사말을 하는 것. 마지막에 아이 컨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완벽하고 상대방보다 여러분이 인사를 하는 여러분이 가치가 있어 보이고 우아해 보이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시기를 보겠습니다. 인사 대상과 방향이 다를 때는 일반적으로 30도 이내에서 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갈 때. 그리고 이제 저는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멀리서 올 때 30도 이내에서 멀리서 갔을 때 한다는 거죠. 다음 인사 대상과 방향이 마주칠 때 가장 적절한 시기는 6도 이내.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는 6도 이내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갑자기 마주쳤을 때는 즉시 인사를 해야 되고요. 다음 인사 대상이 바로 앞에서 걸을 때는 빠르게 상대 앞으로 가서 기본 자세를 취하고 인사를 하고요. 계단 아래에 윗사람이 있을 때는 빨리 아래로 내려와서 상대 앞에서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밑에 사진 보면 이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윗사람이면 계단 위에서 서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서 내려가서 같은 눈높이에서 인사하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굉장히 정말 이런 것까지 알고 있는 정말 괜찮은 20대가 되는 거죠. 20대 또는 학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인사를 보시면 고개만 끄덕하는 거. 그러면 인사 받고도 기분 나쁘거든요. 동작 없이 말로만 하는 인사, 상대방을 쳐다보지 않고 하는 인사, 형식적인 인사. 알죠? 다 느낌이 있으니까. 계단 위에서 윗사람에게 하는 인사, 뛰어가면서 하는 인사, 그리고 무표정한 인사, 인사말이 분명치 않고 어물어물하면서 하는 인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인사, 이런 것들이 바로 잘못된 인사입니다.
자, 25페이지 넘어가면 굉장히 중요하니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 별표 많이 해놓으시고요. 보겠습니다. 인사의 종류에는 묵내, 양내, 보통내, 정중내가 있습니다. 묵내는 한자로 눈목자를 쓴 거예요. 우리 목이 아니라 눈목자를 써서 묵내입니다. 빨간 줄 할게요. 눈으로 예의를 표하는 인사입니다. 묵내는 우리 목이 머리를 받치고 있는 목이 아니고 눈목자입니다. 그래서 빨간 줄. 상체를 숙이지 않고 가볍게 머리만 숙여서 인사를 합니다. 살짝 머리만 숙이는 거예요. 상체를 안 숙이고. 그래서 눈으로 인사를 하는데 이건 어떤 상황에서 하는가 봤더니 실내나 빨간 줄 다 하셔야 돼요. 복도에서 자주 마주치는 경우 또는 양손에 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경우에 살짝의 분홍내를 하고요. 모르는 사람과 마주칠 경우 학교 내에 복도를 지나가는데 외부 사람 같이 보이는 사람이 지나갈 때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살짝 고개 숙이기. 통화 중일 경우 통화하고 있는데 누군가 아는 사람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살짝 고개 숙이기. 이게 바로 목내고요. 다음은 양내입니다. 양내는 허리를 15도 정도 살짝 숙여서 인사를 하고요. 허리를 살짝 15도 정도 숙여서 시선은 자신의 발끝에서 2.5m 정도 거리를 두고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인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소를 보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내도 그렇고 양내도 그렇고 모든 인사는 미소가 따라야 되겠죠. 자, 15도 중요하고요. 양내. 다음 상황 보겠습니다. 이게 목내와 양내의 상황이 헷갈리기 쉬워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양내는 실내나 통로, 엘리베이터 안과 같이 협소한 공간에서 양내 15도 인사를 하고 화장실과 같은 개인적인 공간에서 15도 상사나 손님을 여러 차례 만나는 경우도 15도 손아래 사람에게 인사하는 경우도 15도 동료나 친한 사람과 만나는 경우에도 15도 상사가 주재하는 회의나 면담, 대화의 시작과 끝에도 15도입니다. 시험에 나오고 여러분 현장에서는 이게 뭐 목내 양내 누가 각도기치 재고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시험 내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헷갈리지 말고 잘 들어오세요. 그래서 다음 중 양내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해가지고 다 있고 보기 중에 하나가 실내나 복도에서 자주 마주치는 경우 이러면 틀린 거죠. 목내니까 시험 나오면 많이 헷갈리거든요 이게. 다음은 이제 보통내고요. 보통내 별표하시고 기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보통내거든요. 30도입니다. 허리를. 그래서 인사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인사고요. 상대에 대한 정식 인사입니다. 허리를 30도 정도 살짝 숙여서 인사를 하고 시선은 자신의 발끝에서 2.0m 정도 거리를 두고요. 인사말을 같이 해야 하며 허리를 너무 빨리 세우면 가벼운 인사의 느낌이 들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상황은 손님이나 상사를 만나거나 헤어지는 경우, 보편적으로 처음 만나 인사하는 경우,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을 경우에 이제 보통대를 쓰고요. 다음 정중대는 빨간 동그라미 하시고 취업 면접이나 공식 인사에서 많이 씁니다. 허리는 45도 정도로 살짝 숙여서 인사를 하고 시선은 자신의 발끝에서 1.5m 정도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정중한 표현이므로 가벼운 표정이나 입을 벌리고 웃는 행동을 삼가하고요. 자, 빨간 동그라미. 아주 감사할 때. 잘못된 일에 대해서 사과할 때. 우리 TV 보면 기업 대표나 뭐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국민한테 공식적으로 인사할 때, 사과할 때 45도로 정중하게 인사를 하죠. 그런 경우. 그다음 면접도 45도. 그다음 VIP 고객이나 직장의 CEO를 맞이하는 경우도 이제 45도로 정중하게 인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좀 많이 꺼놓으셨는데요. 1교시가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가 1교시가 끝나면 다시 이제 그 작은 방으로 돌아가서 두 반을 만들어서 촬영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카메라 켤 준비를 하시고요. 출석 체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자격증을 이제 자격 시험에 접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제 사진 찍을 때는 여러분들이 출석을 위해서 물론 출석 체크도 했지만 사진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전부 다 학교에서 예산을 딴 거라서 여러분들 카메라 켤 준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넘어가시면 사진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인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이거는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실습으로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이 사진처럼 이 여학생처럼 등이 일직선이어야 되는데 이 구부정하면 정말 없어 보이니까 혼자서라도 거울 보고 인사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다음 공수 자세가 나옵니다. 공수라고 하는 것은 손을 이렇게 맞잡는 부분입니다. 자, 의식 행사 또는 어른 앞에서 두 손을 앞으로 맞잡는 거다. 그런 건데 27페이지 볼게요. 자, 동작 빨간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엄지 손가락은 엇갈려서 깍지를 끼고 내 손가락을 모아서 포갠다. 이게 시험에 나와요. 공수 자세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엄지손가락은 엇갈려서 깍지를 끼고 내 손가락은 모아서 포갠다. 이렇게. 이게 공수에 대해서 틀린 것은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2단계는 평상시에 남자는 왼손,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가도록 한다. 바로 남좌 여우라고 해서 외우시면 돼요. 여자는 좀 여우 같은 구석이 있어야 된다라고 외우면 되겠죠. 남자는 왼손,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가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형사라고 하는 것은 초상집이나 연결식입니다.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는 것은 형사잖아요. 그럴 때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남자 여우 때 여자는 이렇게 반대로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시험에서 제사는 형사이므로 반대로 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제사는 형사가 아닙니다. 제사는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형사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에 그렇게 나옵니다. 3단계는 손은 자연스럽게 내려서 엄지죠. 배꼽에 닿도록 한다. 엄지가 배꼽보다 너무 올라가면 사람이 모자라 보이고요. 공주 자세에서 엄지가 배꼽보다 너무 내려가면 축 처져가지고 사람이 기운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배꼽에 딱 닿도록 하는 것이 가장 예쁘고요. 다음 4단계 이제 쭉 보면 나오고요. 다음 밑에 또 제가 했던 얘기가 나오죠. 빨간 줄 할게요. 제사는 공수 자세 밑에 보시면 형사가 아니므로 평상시에 공수 자세를 취한다. 빨간 줄. 제사는 총상을 받드는 길한 일이므로 형사시에 공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수 자세는 뭐 이렇게 동양적으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남자와 여자가 왜 손이 바뀌냐 하면 여기 이제 나와 있죠. 동양에서 왼쪽은 동이고 동이 양이기 때문에 양인 남자가 왼손을 위로 한다 이런 건데 이제 이거는 시험엔 안 나오지만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의 손이 좌우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나와 있고요. 자, 1교시가 끝날 시간이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을 켜서 출석을 해야 되니까 방이 나누셔서 출석 사진을 이제 찍어야 되니까 전부 다 카메라를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두 그룹으로 나뉠 거거든요. 그래서 꼭 지금 캡처를 해야 됩니다. 캡처하고 나서 여러분들 쉬는 시간 가지면 되니까 사진을 카메라를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배경화면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저는 바다를 배경으로 했어요. 제가 어디 뭐 물어보니까 물이 가까이 있으면 좋다고 해서 화면에 이제 배경에 바다를 이렇게 화면 화면으로 했고요. 자, 뭐 조금 쉬는 시간이 아까 줄어들긴 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까 1교시와 마찬가지로 교재와 그리고 빨간색 색연필, 뭐 파랑 이렇게 각각의 색연필을 이제 뭐 볼펜이나 이런 걸 준비해 주시고요. 자, 에티켓 우리가 아까 복습하다가 말았는데 일단 1교시에서 교재로 복습을 했고 지금 2교시에 파워포인트로 이제 복습을 하고 또다시 교재로 넘어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복습할게요. 그래서 에티켓에 대한 내용, 공부를 위한 안내판, 입간판의 의미로 고대 프랑스어의 어떤 프랑스어의 동사 에스티콰이어에서 이제 유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업 들어온 학생들은 카메라를 좀 켜고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에서는 19세기 말에 부르주아 사교계의 관례 및 예의범절이 오늘날의 프랑스 에티켓의 기초가 되었고 국제 간의 외교 의례를 프랑스어로 프로토콜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현대에 와서 에티켓의 의의가 말뜻이 반천이 되고 일반인에게도 그 적용이 보편화되었다. 에티켓의 정의는 바로 사회생활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회적인 불문율이고 사회생활의 경우 모든 경우와 장소에서 취해야 될 바람직한 행동 양식이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여럿이 함께하는 문화를 바람직하게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인 약속이며 질서입니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요. 에티켓 안 지킨다고 우리가 구속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규범적인 성격을 가진 겁니다. 우리 지금 마스크 안 쓰면은 벌금 10만 원이다. 이런 것들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죠. 이건 에티켓이 아니라 어떤 규율이죠. 그렇지만 뭐 화장실 들어갈 때 노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아직까지는 에티켓이라고 보는 거죠. 현대사회에서 에티켓의 본질은 바로 에티켓은 바로 있다 없다. 매너는 좋다 나쁘다. 에티켓은 있다 없다로 나뉩니다. 현대사회에서 에티켓의 본질은 바로 상대방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 이게 좀 제일 강한 민족이 일본인 것 같아요. 상대방한테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은 좀 폐 끼침을 당하는 것도 싫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이게 좀 제일 강하고 우리나라 그다음에 중국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또 너무 조심스럽기도 해요. 그죠? 적당히 조금 친한 사람들끼리는 그런 것들이 조금 오픈되어 있는 것도 인간적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조금 좀 섞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상대방에게 호감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존경한다. 이게 바로 현대사회에서 에티켓의 본질입니다. 예의범절은 개인과 집안에서 동양적인 개념으로 지켜야 될 기본이고요. 반습, 습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 상당, 오륜 이런 것들 좀 있는 읽어보시면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실제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고요. 이 문제는 실제로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매너와 에티켓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매너는 마누아리우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되었다. 1번. 2번. 매너란 사람의 행동 방식이나 습관이 외적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3번. 매너는 좋다, 나쁘다로 표현한다. 매너는 사회생활 속에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불문율이다. 5번. 에티켓은 나무 말뚝에 붙인 표지. 상대방의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편지 형식이라는 뜻으로 점차 공중의 각종 예법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네, 답은 4번입니다. 이건 에티켓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한 번 나온 문제는 두 번 나왔을 때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카메라로 찍으셔도 되니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비즈니스 에티켓 우리가 배웠고요. 예의범절 이런 것들 배웠고 다음 커뮤니티 관련한 에티켓, 이메일, 뭐 이런 것들 다 배운 아까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인사,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야 될 일이다 이런 것들이었고요. 다음 좋은 인사 6대 원칙, 아까 했던 내용이죠. 조금 전에 TPO,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게 인사를 해야 된다. 여기 이 사진은 공투 자세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남자, 여우, 여자 오른손. 다음 인사의 기본 자세 보시면 표정은 밝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요. 인사 전후에는 상대의 어디를 보라고 했습니까? 시선은 미간, 눈이나 미간을 보라고 했죠. 여기 눈과 미간 요 사이. 다음 어깨에는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내린다. 어깨 힘 주지 말고. 다음 머리, 가슴, 허리, 다리는 자연스럽게 곧게 펴서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무릎은 곧게 펴고 무릎을 어떻게 한다? 붙인다. 다리 벌리고 있는 것보다 붙이는 게 좋고요. 남자는 주먹을 가볍게 쥐어서 아까 바지 제공선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해서 공두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인사할 때. 그리고 뒤꿈치는 붙이고 발의 앞쪽은 남자는 30도, 여자는 15도 정도로 살짝 벌려줍니다. 자, 공두 자세 우리 아까 했는데요. 남자는 왼손, 여자는 평상시에 오른손이 올라가고요. 형사는 반대라고 했죠. 제사는 형사가 아니고. 그리고 앉았을 때 자세는 여성은 이렇게 치마 끝을 살짝 눌러주고요. 이 친구는 너무 이렇게 막 쥐었는데 살짝 자연스럽게 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이제 무릎 위에 이렇게 손을 얹는 것이 보기 좋고요. 너무 경직된 자세보다는 자연스럽게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엇갈려서 깍지를 끼고 내 손가락을 포갠다. 이거 다음 중 공부에 대해서 틀린 것을 할 때 이게 많이 나옵니다. 손은 배꼽에 닿도록 하고 긴 예복을 입었을 때에는 팔뚝을 수평이 되도록 한다.
자, 인사의 종류 아까 했듯이 문매, 눈으로 예의를 표하는 인사고요. 양내, 보통내, 정중내가 있습니다. 15도, 30도, 45도. 그리고 문매와 양내가 좀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잘 외우두라고 했습니다. 인사는 상대의 눈을 보고 등하 보고 이렇게 일직선이 되어야 되고요. 이분은 이 정도면 한 30도 정도 인사가 될까요? 시선은 발끝이나 1.5m 숙인 상태에서 잠시 멈춰야 되고요. 그리고 상체를 올리는데 굽힐 때보다 천천히 올라오는 것이 정중해 보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아이 컨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네 박자 인사법이라고 해서 하나 할 때 허리를 숙이고 멈췄다가 둘 할 때, 셋, 넷 할 때 천천히 올라온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내려갔다가 천천히 올라오는 겁니다. 자, 인사는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당연한 도리고 여기 팁을 보시면 수고하셨습니다의 수고는 본래 이제 고통받음 이런 것 뜻입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수고하세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요. 뭐, 수고하셨습니다는 괜찮습니다. 욕봐라 고생했다 고생해라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거는 괜찮은데 아랫사람이 수고하세요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는 되는데 수고하세요는 아니다 라는 거죠. 그거 알아두시고요. 인사의 시기는 방향이 다를 때는 나는 이쪽으로 가는데 한 사람은 반대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45도로 간다 할 경우 30도 이내에서 하고요. 대상과 방향이 마주칠 때 가장 적절한 시기는 한 6도 정도 이내에서 인사를 하는 것이 좋고요. 갑자기 만날 때 즉시 인사하고 계단 아래에 내려간다 이런 것도 했었죠. 잘못된 인사 아까 했던 내용이니까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처럼 계단 위에서 하는 것은 잘못된 인사고요. 이렇게 지나치게 폴더 인사도 사실은 잘못된 인사입니다. 이게 너무 이제 연예인들한테 이거 많이 했었는데 지나치게 이렇게 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는 인사이기 때문에 때와 장소에 맞게 각도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두 손을 앞으로 마주 잡는 자세고요. 평상시엔 남자는 왼손,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가는 거. 두 손을 뿌려 잡는 거. 손사에는 그 반대다. 이게 뭘까요? 이건 바로 네, 수법입니다. 그다음 이거는 보통 시험에는 짝짓기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직접 쓰는 것은 없어요. 전부 다 이제 내가 단답형은 없고 다 이어주기, 뭐 OX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마땅히 섬기면서 할 일을 뜻하는 것으로 인간관계의 첫걸음이자 서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는 네, 이건 바로 인사죠. 다음 인사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정신인사 유형으로 보편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인사법. 가장 많이 하는 거 보통 내 각도로는 30도 인사입니다. 다음 가장 정중한 표현의 인사로 감사의 뜻을 전할 경우나 잘못된 일에 대해서 사과하는 경우에 하는 인사는 네 좋습니다. 정중내 45도고요. 다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인사로 허리를 약 15도 정도 기울이면서 하는 인사. 상사나 손님을 여러 차례 마주치거나 개인적이고 협소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인사는 15도니까 네, 양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복습을 했습니다. 다음 중 인사 매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 밝은 목소리로 분명하게 인사말과 함께한다. 2번 상대방의 얼굴을 보며 한다. 3번 밝은 표정으로 한다. 4번 인사는 아랫사람이 먼저 한다. 5번 시간과 장소, 상황을 고려해서 한다. 정답은 네, 정답은 인사는 4번이 4번 아랫사람이 먼저 한다. 그렇죠. 손가락으로 4번 이렇게 하면 이제 맞추는 건데 인사는 내가 먼저 한다. 그죠? 먼저 본 사람이 먼저 한다. 글로벌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는 동방 예의지국이라서 아랫사람이 먼저 한다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점점 바뀌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기준으로 먼저 본 사람이 먼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중 양례를 해야 할 상황으로 알맞은 것은 1번 감사의 뜻을 전할 경우 2번 일상생활에서 직원과 인사할 때 3번 계단이나 엘리베이터와 같은 좁은 장소 4번 VIP 고객이나 직장의 CEO를 맞이할 때 5번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을 경우 자, 그럼 양례를 할 경우는 언제인가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양례는 15도죠, 각도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일 많이 나오는, 제일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외워 놓으세요.
자, 다음 소개 매너입니다. 소개 매너, 우리 이제 교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교재 27페이지 보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이제 소개 매너가 나오는데요. 소개 매너는 이제 우리 길 가다가 부모님하고 지나가다가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또 교수님하고 친구랑 지나가다 만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안녕하세요 할 때도 지나가다 만날 때도 있고 또 업무적으로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매너가 있습니다. 자, 1번 소개는 사교의 시작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2번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사회생활에서 소개에 대한 올바른 매너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안녕하세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러이러한 이름은 누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것도 소개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인사를 할 때 안녕하세요 위서비스 아카데미 대표 고민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겸손해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위서비스 아카데미 구민정 대표입니다. 하면 조금 권위적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위서비스 아카데미 대표 구민정입니다. 이게 좀 깔끔해 보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위서비스 아카데미 대표 구민정이라고 합니다. 또는 부산여자대학교 교수 구민정입니다. 부산여자대학교 항공운항과 구민정입니다. 부산여자대학교 간호학과 땡땡땡입니다. 정민지입니다. 간호학과 정은숙입니다. 이러면 되는데 정은숙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좀 촌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여자대학교 항공운항과 박나윤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시면 소개는 손 아랫사람을 손 윗사람에게 먼저 소개를 합니다. 친구랑 지나가는데 부모님을 만났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친구를 먼저 소개하는 부모님한테 안녕하세요 여기 엄마 제 친구 누구예요. 친구한테 우리 엄마 여기 아니라 그렇게 소개하는 거고 연소자를 연장자예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죠. 그리고 지위가 낮은 사람을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바로 소개의 순서가 있다는 거죠. 다음 2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 소개에서 남성을 여성에게 그리고 미혼인 사람을 기혼인 사람에게 그리고 집안 사람을 손님에게 회사 사람을 외부 고객에게 먼저 소개를 합니다. 다음 1단계는 소개받는 사람이나 소개되는 사람 모두 일어나야 됩니다. 이건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소개거든요. 그리고 2단계는 소개자의 소속이나 직책, 성명 등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요. 3단계는 소개한 다음에 악수나 간단한 목례시에 미소 띤 얼굴을 하는 것이 이제 매너고요. 자, 밑에 4번 빨간 줄 해야 됩니다. 소개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번 빨간 줄 소개 시에 소개받는 사람이나 소개되는 사람 모두 일어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환자나 노령인 사람은 일어서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예전에 시험 오지선다 많이 쳐봤을 텐데 소개 시에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틀린 거죠. 그렇죠? 예외가 항상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게 들어가면 꼭 틀린 내용이죠. 다음 2번 여성이 남성을 소개받을 때는 반드시 일어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파티를 주최하는 호스티스인 경우에는 일어나는 것이 원칙이다. 이 SMAT가 레이디 퍼스트 글로벌 매너 기준이다 보니까 약간 레이디 퍼스트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요즘은 사실 레이디 퍼스트도 아니고 다 그냥 뭐라 그러나 다 평등하게 공평하게 하자고 하는데 이거는 원래가 좀 그런 서양에서 들어온 글로벌 매너라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여성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음 3번 연장자가 소개를 받고 악수 대신에 간단한 인사를 하며 연소자도 이에 따르고요. 4번 연소자가 연장자에게 소개되었을 때 연장자가 악수를 청하기 전에 손을 내밀어서는 안 됩니다. 연소자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고 연장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소개는 어린 사람을 먼저 소개를 시키지만 악수는 어린 사람이 먼저 악수를 청하면 결례입니다. 악수는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그런 사람이 먼저 악수를 청하는데 젊은 사람이 악수를 만약에 청한다? 그러면 결례에 들어갑니다. 요즘 물론 또 악수도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주먹으로 하긴 하는데 그래서 악수는 함부로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5번 빨간 줄 할게요. 부부를 소개받았을 경우에 동성 간에는 악수를 하고요. 이성 간에는 간단히 이렇게 목례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물론 부부를 소개받았을 때 서양 같은 경우는 서로 간단한 이렇게 포옹도 하긴 하지만 가능한 한 동성은 악수, 이성 간에는 목례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6번 시기와 성별 등이 혼합된 다수의 사람이 있을 때는 각자
소개하는 것이 맞고요. 한 사람을 여러 사람에게 소개해야 할 경우는 한 사람을 여러 사람한테 먼저 소개하고 여러 사람을 한 사람에게 소개합니다. 8번 기혼 여성에게 남성을 소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통령이나 왕족, 성직자 등은 예외가 항상 들어갑니다. 대통령, 왕족, 성직자는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넘어갈게요. 악수 매너입니다. 자, 악수 매너의 의미는 비즈니스라는 사람 사이에 친근한 정을 표현하는 거고요. 관계 형성의 첫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악수가 요즘 조금 코로나 때문에 좀 피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영원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 보시면 서양에서 악수를 사용하는 것은 결례에 해당하므로 악수를 통해서 호의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악수를 할 때 보통 악수의 유래가 뭐냐면 오른손으로 반드시 악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뒤에 손에 무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악수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이렇게 뒤에 손에 칼이나 뭘 들고 있다 갑자기 확 찌를까봐 시작했던 게 악수예요. 나 손에 가진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악수라는 거죠. 그래서 악수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보면 여성이 남성한테 청하고요. 근데 우리나라 이거 잘 안 돼요. 무조건 남자들이 그쪽으로 악수를 많이 청하는데 다음 별표할게요. 손 윗사람이 손 아랫사람에게. 그래서 어린 사람이 악수 청하면 사실 이거는 결례다. 다음 선배가 후배에게. 기혼자가 미혼자에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사실 뭐 결혼을 했다 안 했다로 이렇게 순서를 나누기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결혼한 사람이 미혼자에게 이제 악수를 청하고요. 사실 이 악수 매너 같은 경우는 SMAT가 생기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마 사회에 나가면 우리는 이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역사도 얼마 되지 않았고 하다 보니까 매너 교육이라는 게 그래서 나와보니까 이론하고 다르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사람이 참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방법 원칙적으로 오른손으로 합니다. 왼손잡이라도 악수는 오른손으로 해야 됩니다. 저도 왼손잡이인데 악수는 필수적으로 오른손으로 하고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상대방의 이렇게 눈을 보면서 가벼운 미소와 함께 손을 잡습니다. 저도 지금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하고 이제 아이 컨택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비대면으로 면접도 많이 보기 때문에 카메라가 저라고 상대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는 것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음 손은 적당한 힘으로 잡고 두세 번 상하로 가볍게 흔듭니다. 악수할 때 주의사항 악수 오른손 빨간 동그라미 하고 두세 번 상하로 빨간 동그라미 하시고요. 악수할 때 유의사항은요. 빨간 줄 당당한 자세로 허리를 곧게 펴고 악수를 합니다.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이제 당당한 이렇게 구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여러분들 아마 TV나 현장에서 보시면 악수를 할 때 구부리고 두 손을 잡고 하는 경우 많이 보셨을 텐데 매뉴얼은 기본 매뉴얼은 당당한 자세로 허리를 곧게 펴고 악수를 하고요. 빨간 동그라미 할게요. 아까처럼 예외가 있습니다. 국가 원수, 왕족, 성직자 등은 소개와 함께 빨간 줄 할게요.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고 악수를 청할 때는 허리를 숙여서 악수를 합니다. 이때는 머리와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국가 원수, 왕족, 성직자, 교황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 그리고 왕족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천황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다음 3번. 상대방이 악수를 청할 때 남성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여성은 앉아서 해도 무방합니다. 다음 4번. 악수를 할 때 장갑은 벗어야 되지만 여성의 경우에 드레스와 함께 연출하는 장갑은 벗지 않아도 됩니다. 드레스하고 드레스에 있는 망사 같은 장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안 벗어도 된다는 거죠. 대신 뭐 보온을 위한 장갑이라던가 작업용 장갑 이런 건 반드시 벗고 악수를 해야 되겠죠. 다음 5번. 손이 더러울 경우에는 빨간 줄 양해를 구하고 닦고 하거나 인사로 대신한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손이 더러울 경우에는 무조건 악수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고 손이 더러울 경우에는 양해를 구한 다음에 닦고 하거나 또 인사로 대신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면 무조건 악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잘못된 악수 예절을 보시면 손을 너무 꽉 쥐거나 반대로 너무 힘없이 쥐는 경우, 악수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장난치는 경우, 악수하는데 간질간질 한다던가 예전에 진짜
그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성희롱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랬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양손을 맞잡거나 지나친 스킨십을 이제 같이 하는 경우, 그리고 악수를 한 채로 계속 말을 하는 경우, 그리고 악수를 하면서 손을 너무 심하게 흔드는 경우, 이건 장난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밑에 사진 보시면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악수 자세와 어떤 그 예외적인 경우에 윗사람과의 악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여자분이 왼손으로 오른손을 맞히는 거는 좀 과한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은 명함 매너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명함은요, 빨간 줄 할게요. 프랑스 루이 14세 때 생겼습니다. 명함은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생겼고요. 중국에서도 이 명함을 썼는데, 명함은 바로 나의 어떤 그 직위나 어떤 뭐 나를 알리기 위한 어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명함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명함을 반드시 또 만들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로 24대 생겼고 중국에서는 친구 집에 방문했을 때 예전 같은 경우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집에 없을 경우에 자기 이름을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써놓고 오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명함이 유래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함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알리고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명함은 사교용 명함이 있고요. 업무용 명함이 있습니다. 사교용 명함은 그냥 내가 병문안이나 선물, 꽃 이런 것들을 보낼 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업무는 사업상 고객을 만났을 때 정보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 그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사교용 명함은 각자 만들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업무용 명함도요. 10년 후에 나의 명함을 현장에서 만들어 보는 것도 전 재밌을 것 같아요. 명함 만들어서 이제 대면 수업할 때는 제가 이거 실제 만들어가지고 서로 명함 교환하는 거 실습할 때 쓰거든요. 그래서 나의 미래의 명함을 만들어 보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31페이지 보시면 명함도 교환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 명함은요, 악수랑 다르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먼저 드리는 것이 매너입니다. 그리고 소개의 대상이 소개를 들은 사람한테 먼저 드리고요. 방문자가 상대방에게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명함은 바로 그리고 또 바로 꺼낼 수 있도록 막 뒤져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자리에서 명함을 바로 드리는 것이 이제 명함 매너의 이제 롤이고요. 자, 명함을 줄 때 빨간 줄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이거 꼭 그 빨간 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악수랑 헷갈릴 수 있어요. 명함을 줄 때는요, 빨간 줄 할게요. 선 자세로 교환하는 것이 예입니다. 명함은 서서 교환하는 것이 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즘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명함을 이제 주려고 할 때는 전부 앉았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받고, 제 명함 받으면, 잘 받았습니다. 읽어보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명함을 저는 어느 소속부에 누구누구입니다. 주는 것이 기본이고요. 가능한 한 명함은 밑에 명함을 받을 때 매너가 있는데요. 명함을 받을 때도 일어서서 두 손으로 받아야 되고요. 명함을 받으면 자신의 명함을 반드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없을 경우에는 정중히 사과를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서 상대가 원할 경우에 종이에 적어주거나 요즘은 또 스마트폰에 본인의 명함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서로 연락처를 알면 그쪽으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명함을 받자마자 바로 집어넣는 것은 실례고요. 상대의 명함을 확인하고 읽기 어려운 글자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물어봅니다. 일본 사람 같은 경우는 한자 이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거 어떻게 했는지 물어봐도 실례가 아닙니다. 명함을 받은 다음에 대화가 이어질 경우에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직위와 이름을 기억하며 그리고 대화를 해야 하고 대화가 끝난 다음에는 명함집에 잘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과의 만남이 끝난 경우에 명함 상단에 날짜와 특기 사항을 기록해서 상대방을 기억하는 것이 좋고요. 상대방이 있는데 명함에다가 메모를 하면 그건 엄청난 결례예요. 얼굴에 낙서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상담이 끝나고 상대방이 돌아가고 나서 나 혼자 기억을 위해서 메모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음 명함을 교환할 때 유의사항을 보시면 1번 명함은 여유있게 준비해서 명함집에 잘 보관하고 소중하게 다루어야 되고요. 2번 남성은 가슴 포켓이나 양복 상의 명함 주머니에 그리고 여성은 핸드백에 넣어두고요. 3번 방문자가 상대방에게 먼저 건네지만 고객이 방문하였을 경우에는 직원이 고객에게 먼저 명함을 건넵니다.
그리고 4번 명함은 가슴과 허리 사이에 위치해서 주고받고요. 5번 한 손으로 명함을 주면서 다른 손으로 명함을 동시에 받는 교환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실례입니다. 그래서 상대방하고 동시에 명함을 교환하는 경우는 오른손으로 건네고 왼손으로 이제 받는 그런 거 시스템으로 합니다. 다음 3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명함 주고받는 모습 보시면 이제 서로 동시에 주고받는 모습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공손하게 주고받는 모습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알아두기 보시면 매너에 어긋나는 명함 교환인데요. 명함을 여기저기 찾는 행위 그리고 이 주머니에서 보관 상태가 좋지 않은 명함을 건네는 행위. 아무리 내 명함이라고 해도 구겨져 있는 거 드리면 안 됩니다. 다음 명함을 아무데나 방치하거나 테이블 위에 그냥 두는 행위. 받은 명함을 아무데나 그냥 성의 없이 두는 거. 그리고 상대가 보는 앞에서 명함에 낙서를 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리고 명함을 거꾸로 건네는 행위. 읽기 편하게 줘야 되는데 내가 읽기 편한 방향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읽기 편한 방향으로. 이런 디테일, 한 끗 차이가 여러분을 사람을 이제 명품으로 만들어줘요. 여러분 명품도 보면 디테일 차이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 디테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에게 이름을 말하거나 자기소개를 하지 않고 명함만 건네는 거. 쑥 주는 거 없죠? 저는 어느 소속의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주는 거죠. 명함으로 부채질을 하거나 장난치는 거. 이런 것들은 절대 매너에 어긋난다. 다음 일상생활 매너 들어가겠습니다. 보행시 매너. 걸어 다닐 때도 매너가 이제 이걸 공부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자, 1번. 길을 걷거나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는 걸어갈 때는 우측 보행을 해야 되죠. 우리 어릴 때 복도에서 항상 우측으로 다니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학교도 강의를 많이 나가보고 기업체 강의도 나가면 복도에서 그 구성원들이 걷는 모습만 봐도 그 조직의 수준이 보여요. 조직의 수준이 높은 그룹은 소속된 직원들이나 뭐 조직원들이 구성원들이 항상 이렇게 벽으로 잘 다니고요. 어떤 수준이 좀 떨어지는 조직들은 그냥 중간으로 지나다닙니다. 그리고 지나다니면서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목례를 하거나 양례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고요. 수준이 없는 조직은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든 아는 사람이 지나가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중간에 복도 중간에 지나가고 학교 같은 경우도 인사도 안 하고 쌩까고 뭐 지나가고 시끄럽게 하고 조직이 아주 수준이 높은 조직은 벽으로 딱 붙어서 가고 모르는 사람을 봐도 인사를 한다거나 조용히 지나갑니다. 이게 바로 말 안 해봐도 그 조직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다음 2번. 보행을 할 때 상급자나 여성, 연장자는 길 안쪽으로 걷고요. 안내자는 바깥쪽으로 걸어가면서 안내를 하고 3번. 보행을 할 때 이동에 불편함이 없는지 잘 살피고요. 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알려주면서 안내를 합니다. 쭉 가면서 조금 있다가 오른쪽으로 우회전하셔야 됩니다. 라든가 이렇게 미리미리 조금씩 알려주는 거고요. 또는 앞쪽에 계단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라든가 이런 거죠. 다음 4번. 보행할 때 인원에 따라서 서열별로 이동을 합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 왼쪽에서 걷고요. 3명 이상 걸을 때는 윗사람이 가운데에 서서 걷습니다. 그리고 5번. 홀수일 경우에는 중앙에 보면 여러분 교재 오른쪽에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어요. 33페이지 보시면 홀수일 경우에 중앙에 윗사람이 위치해서 걷고 짝수일 경우에는 중앙에 오른쪽에 이제 서서 걷는다. 오른쪽 그림 보면서 들으세요. 다음 뭐 앞뒤로 보행할 때는 윗사람이 앞에서 걷는다. 이 부분은 시험에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나오는데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보면 넘버원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죠? 2명 있을 때도 넘버원이 안쪽에 있고 3명 있을 때 넘버원의 오른쪽에 2번이 있고 넘버원의 세 번째가 이제 왼쪽에 세 번째가 오는 거죠. 그리고 4명이 지나갈 때는 넘버원의 오른쪽에 2번이 있죠. 넘버원의 왼쪽에 3번이 있고 그 네 번째 사람은 3번 옆에 왼쪽에 있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법칙은 아니고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동차 매너는 시험에도 꽤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는 우리가 워낙 많이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건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1번, 양쪽 문을 모두 열 수 있는 경우. 주로 승용차겠죠. 택시는 왼쪽 문을 못 열잖아요. 그래서 윗사람하고 여성이 먼저 탑승을 하고 난 후에
아랫사람이 탑승을 하고요. 내릴 때에는 아랫사람이 먼저 내려서 윗사람과 여성이 한 차를 돕습니다. 상상이 가시죠? 다음, 우측 통행으로 문을 열 수 있는 경우. 택시의 경우에는 아랫사람이 먼저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윗사람이 운전기사의 대각선 자리에 탑승을 합니다. 왜냐면 안쪽으로 들어가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편한 자리에 윗사람을 앉힌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택시 탈 때 남녀가 타면 무조건 여자분을 안으로 타게 하는 게 배려라고 생각해요. 여자를 먼저 태우는 게. 근데 요즘은 남녀, 20대 남녀가 만약에 있다 하면 이제 매너가 있는 사람이면 남자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여성분을 이제 운전석 그 대각선 자리에 앉도록 배려해 주면 훨씬 더 타고 내리기가 좋으니까 또는 제가 엄마랑 저희 나이 많으신 어머니랑 어디 갈 때 택시를 탄다 그러면 어머니를 먼저 들어가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들어가고 어머니는 그 다음에 타시게 하는데 이것도 때와 장소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부모님이 이제 태워드리고 문을 닫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랫사람이 먼저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3번. 윗사람이 타고 내릴 때에는 문을 열어드려야 되고요. 차에 탄 다음에 가볍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합니다. 4번. 운전사가 따로 있을 경우. 택시를 얘기하는 거. 일반적으로 택시입니다. 운전사의 대각선 뒷좌석이 최상석이고 운전기사 옆이 말석입니다. 그런데 차주가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사 옆 좌석에 나란히 앉는 것이 매너고요. 운전석의 뒷좌석이 바로 이제 말석이라는 거죠. 바뀌는 거죠. 다음 여성이 스커트를 입고 있을 경우에는 뒷좌석 가운데 자리를 앉는 것은 피합니다. 우리 흔히 승용차에 4명이 앉으면 제일 쾌적한데 5명이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에 중간에 이제 여자분이 앉으면 다리가 들어 올라가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피한다는 거죠. 이런 매너를 잘 지키면 사람의 어떤 품격이 올라가겠죠. 자, 34페이지 넘어가면 그 운전기사가 있을 때 자동차에서의 상석에 대한 내용이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왼쪽 보면 운전기사가 있을 때 택시를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이 이제 1번이 제일 상석이죠. 왜냐면 운전기사가 오른쪽 앞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2번, 3번, 4번. 여러분 상상 가실 겁니다. 택시의 경우에. 그리고 이 이제 옆에 보면 자가 운전의 경우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글로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자가 운전을 할 경우에 1번이 상속입니다. 만약에 회사 부장님이 운전을 하셔요. 그러면 제일 상속은 그 다음 과장님이 계시면 과장님이 1번에 앉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장님을 2번에 앉히려고 하죠. 택시 기준으로. 근데 사실은 1번입니다.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도 많고 또 안 지키는 분들도 꽤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제 알아두시는 게 좋죠. 저도 예전에 친구들하고 이제 어디를 가는데 동기들하고 친구가 운전을 했고 제가 그 중에서 서열이 제일 높고 친구랑 서열이 있고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동생들이 후배들이 1번 자리 앉으라고 하더라고. 운전석 옆자리. 근데 저는 운전석 옆자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상석이 거기다 보니까 저도 거기 앉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뭐 그럴 땐 그렇게 알고만 있고 또 현실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겠죠. 자, 다음 열차 탑승 매너. 이제 열차는 또 우리가 공적으로 열차를 탈 일도 있잖아요, 그죠? KTX를 타고 다 출장을 갈 수도 있는 거. 그럴 때 출발 시간 당연히 지켜야죠. 열차는 기다려주지 않죠. 그래서 여유 있게 탑승을 하고요. 타인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신의 짐을 잘 정리하고 출입구나 통로에서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상석의 순서는 알다시피 순방향이 있고 역방향이 있을 때 창가 쪽, 순방향의 창가가 제일 상석이겠죠. 그다음 반대쪽의 창가, 3번은 이제 복도 쪽, 4번은 이제 복도 쪽 역방향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즘도 순방향, 역방향 이렇긴 하죠. 다음 35페이지 비행기 탑승 매너입니다. 자, 비행기를 이용할 때는 공항에 미리 도착해서 여유있게 탑승을 해야 되고요. 비행기는 보통 국내선은 출발하기 하는 시간 1시간 전에는 도착해야 되고 국제선은 2시간 전에는 도착해야지 소독도 해야 되고 하니까 보통 그렇게 시간을 정해줍니다.
다음 2번 모든 승객의 원활한 탑승을 위해서 각자의 탑승 분야에 맞게 탑승을 하고 노약자, 어린이, 객실 후방 승객들이 먼저 탑승한다. 뭐 이런 것들. 3번 한 반에 짐을 넣을 때는 겹쳐서 놓지 않고 다른 승객의 짐과 섞이지 않도록 한다. 이런 것들이 있고 읽어보면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비행기도 보시면 창가 쪽이 좀 제일 높죠. 제일 1번, 2번, 중간에 끼는 자리가 3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선박 탑승 매너. 배를 탈 때도 이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매너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호텔 이용 매너가 나옵니다. 호텔은 체크인 시간하고 체크아웃 시간을 확인하고 준수합니다. 일반적으로 체크인이 호텔마다 요즘 좀 다르죠, 그죠? 11시인 경우도 있고 서너 시간 되는 경우도 있고 다릅니다. 확인해야 되고 2번 해외 호텔을 이용할 때는 팁 문화를 이해를 하고 서비스 이용할 때 팁을 지불해야 됩니다. 보통 벨맨한테 안내를 받거나 객실 청소를 했을 경우에는 1달러 정도를 지불합니다. 벨맨이 짐을 옮겨줬다, 안내를 받았다. 특히 미국 쪽이 티핑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팁이 부가세, 그러니까 팁이 봉사료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팁을 주는 게 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 쪽은 또 미국에도 여러 팁이 필수인 나라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팁을 줘야 되는데 안 주면 이제 굉장히 그 수준 낮은 나라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팁을 잘 생각해서 미주 쪽에 갈 때는 항상 달러를 1달러짜리를 많이 준비를 해서 갑니다. 티핑 때문에. 팁은 또 카드 결제가 안 되잖아요. 현금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호텔에 만약에 들어갔으면 우리가 뭐 3박 4일을 있겠다 그러면 만약에 매일 청소를 해주잖아요. 물론 청소 안 하기를 바라는 경우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외출할 때 화장대나 그런 데 위쪽에 1달러나 2달러 정도 놔두고 갔다 오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팁은 외국을 해외여행할 때 꼭 그 문화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음 3번 다른 투숙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삼가해야 되고 소음을 내거나 음식 냄새를 풍기는 것, 실내 슬리퍼와 잠옷 차림으로 다니는 행동에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해외여행을 못하고 있지만 해외여행이 엄청 활발할 때는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이 오면 호텔에 7층을 빌려주고 대여를 하고 중국 사람은 6층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 우리는 못 느끼는 한국 사람 특유의 어떤 김치 냄새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예민한 다른 나라 사람이 싫어요. 컴플레인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중국도 그렇고 뭐 나라마다 어떤 그런 특성이 있을 거잖아요. 취치라는 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매너가 없어서 또 김치를 따갖고 와서 호텔에서 먹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아예 그냥 한국인 전용층 이런 게 있다고 해요. 뭐 외국인들이 층별로 있다고 하고. 다음 실내 슬리퍼와 잠옷 차림으로 다니는 행동. 객실 내에 가면 일반적으로 슬리퍼가 있는데 그걸 신고 뭐 아침 조식 뷔페를 내려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별립니다. 그래서 재질이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내 슬리퍼는 실내에서만 쓰시는 거죠. 4번 욕실 바닥에 배수구가 없는 곳이 있으므로 샤워 커튼을 욕조 안으로 해서 밖에 물이 흐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 유럽 쪽 호텔이 욕실 바닥에 배수구가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욕조가 있어요. 욕조 안에는 배수구가 있는데 바깥쪽에는 배수구가 없는 유럽은 호텔이 그런 게 많아요. 거기다가 호텔 바닥은 또 카펫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욕실에 어떤 단차가 없는 경우에는 그 물이 막 호텔 안쪽으로, 객실 안쪽에까지 카펫이 다 젖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도 예전에 비행 승무원을 할 때, 샤워를 했는데 프랑스에서 숙소가 호텔이 프랑스였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샤워 커튼 없어서 물이 그냥 밖에 배수구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근데 없었던 거예요. 물바다가 된 거예요, 객실이. 그래서 이제 브리핑할 때 그런 거 꼭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5번 객실 내에 미니바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계산서에 사용 물품을 표시하고 체크아웃 할 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죠? 미니바는 대부분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 뭐 칫솔도 있고 뭐 음료수도 있고 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비싸죠. 그래서 그거를 먹었을 경우에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자녀를 데리고 서울에 갔다가 2명을 데리고 갔는데 얘들이 제가 잠깐 나간 사이에 그거 미니바여니까 맛있는 음료수도 있고 그런 다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하면 5만 원만 나온 거예요. 실제 뭐 사면 한 2만 원 정도밖에 안 할 건데 그 다음 이후로 이제 애들한테 안내를 해줬죠. 자, 다음 7번 안내하기.
복도에서 안내하기가 있는데요. 안내를 할 때는 손님보다 2, 3보가량 비스듬히 앞서서 안내를 합니다. 손님보다 먼저 약간 앞서서 안내를 하고요. 2번. 몸을 조금 비켜선 자세로 사선걸음으로 걸으면서 손님이 잘 따라오는지를 확인합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해보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옆으로 손님이 오시는 걸 확인하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바로 이제 사선걸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3번 손가락은 펴서 가지런히 붙여서 방향을 안내합니다. 손가락을 펴서 가지런히 붙여서 이렇게 벌리지 말고 가지런히 붙여서 그리고 시선은 항상 얼굴과 함께 움직이고요. 얼굴은 바로 있는 눈이 이렇게 돌아가면 이상하잖아요. 얼굴과 시선이 같이 움직이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다음 손님과의 거리를 확인하면서 걷고 모퉁이를 돌 때는 방향을 잘 안내해야 됩니다. 계단과 에스컬레이터에서 안내를 할 때는 1번 계단과 에스컬레이터를 오를 때는 고객보다 한두 계단 뒤에서 안내하면서 올라가고요. 내려올 때는 고객보다 한두 계단 앞서서 안내하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2번 스커트 차림의 여성을 안내할 경우에 계단을 올라갈 때는 남자가 먼저 올라가고요. 내려올 때 여자가 앞서서 내려옵니다. 이거는 요즘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37페이지 그림 보시면 여성 고객일 경우에는 먼저 올라가죠, 남자분이. 왜냐면 뒤에서 치마 입은 사람은 뒤에서 보면서 올라가는 게 조금 보기가 그러니까 내려올 때도 남자분이 이제 뒤쪽에서 내려옵니다. 그죠? 치마 입은 분일 경우에. 자,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 엘리베이터도 상석이 있네요. 자, 1번 볼게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미리 횡선층을 알려주는 것이 매너입니다. 그래서 20층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누르는 거죠. 먼저 타시고 나서 상석은 들어가서 좌측이고요. 여기 그림 보시면 1번 자리 보이시죠? 여기가 좌측이고 손님이 중앙에 선 경우에는 그 주위에 서는 것이 맞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있죠. 3번 탑승자가 많은 경우에는 서로 자리와 탑승을 배려하고 내릴 때는 주위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내립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출입문이 있으면 오른쪽에 버튼이 있잖아요. 요즘은 왼쪽에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4번이 이제 버튼 앞에 서서 이제 눌러주고 내리도록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죠. 자, 상황에 따른 탑승 순서를 보시면 승무원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있는데 예전에는 엘리베이터에도 승무원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걸, 부산 롯데호텔 같은 경우에도 엘리베이터를 안내를 해주는 분이 안에 계셨고 서울 같은 경우에 63빌딩 이런 데도 전부 엘리베이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안내하시는 분들. 요즘은 이제 거의 없고 최근에 부산에서는 엑스더 스카이, LCT 위에 보니까 이제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없으면 우리 오르고 내리지는 못하죠. 기억도 좀 들고. 근데 이제 승무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버튼을 조작하기 위해서 손님보다 내가 먼저 타고요. 내릴 때는 안전하게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손님이 먼저 내리고 내가 따라 내립니다. 다음 승무원이 있을 때는 손님보다 나중에 타도 되겠죠. 승무원이 있으니까. 내릴 때는 손님보다 먼저 내리고요. 목적지를 잘 알고 있는 상사나 여성하고 동행할 때는 상사나 여성이 먼저 타고 내려도 되고요. 탑승자가 많은 경우에는 문 앞에 있는 아랫사람은 먼저 내릴 수 있습니다. 탑승자 많은데 굳이 막 버티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보시면 승무원이 없을 때 이제 그 그림이 있습니다. 아랫사람이 버튼을 조작을 하고요. 층수 버튼을 조작을 하고 상사가 먼저 내린다는 거고요. 다음 문에서 안내하기가 있습니다. 문에서 안내하기는 당겨서 여는 문과 이제 밀어서 여는 문이 있는데 당겨서 여는 문은 안내자가 먼저 문을 열고 당겨서 열고 서서 고객이 먼저 통과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밀고 들어가는 문은 안내자가 먼저 통과한 다음에 문 옆에 서서 문을 잡고 고객을 통과시키도록 합니다. 그림 보면 충분히 이해될 겁니다. 회전문 그리고 미닫이문. 자, 회전문은 손님이 먼저 들어가게 하고 손님의 걸음 속도에 맞춰서 뒤에서 문을 열어주는데 밀어주는데 요즘은 다 거의 다 전동이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문이 그냥 움직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39페이지 응접실에서 안내하기가 있습니다. 이제 안내하시는 분이 이제 방문자가 안내했을 때 응접실에서 안내하는데 보시면 응접실에서 도착하시면 이곳입니다라고 말하고 들어가고 2번 손님의 지기와 중요도에 따라서 상석과 하승을 고려해서 안내를 합니다. 자, 응접실 그림 보시면 1번이 제일 높은 자리고요. 1번의 오른쪽이 2번입니다. 그죠? 넘버 1의 오른쪽이 넘버 2 자리라고 했죠. 넘버 2가 2번에 앉아 있고 3번이 맞은편이고 4번, 5번 위치가 있습니다. 그럼 시각장애인을 안내를 할 때는 안내자의 팔꿈치를 잡도록 하고 반보 정도 앞서서 걷습니다. 그리고 턱이나 계단 이런 거 보행에 장애가 될 만한 요소가 있는 경우는 미리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면 항상 앞에 계단이 있으면 계단 있다고 얘기를 해드려요. 눈이 좀 안 좋으시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다음 상황과 장소에 따른 상석이 있습니다. 자, 상석의 개념은요. 가장 편한 자리가 상석이고요. 높은 이제 좋은 자리라는 거죠. 다음 상석의 방향은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북쪽이 상선입니다. 그리고 의전 기준의 이제 기본은 오른쪽이 상선이죠. 아까 우리가 상석이죠. 1번에 이제 오른쪽이 2번이던 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기본적인 상석의 기준은 상석은 입구에서 먼 곳입니다. 왜냐하면 입구에서 가까우면 좀 심부름도 다녀야 되고 그리고 또 입구에서 먼 곳은 안전하거든요. 누군가가 또 테러를 위해서 들어왔을 때도 사실 그때는 옛날 기준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총이나 이런 게 없을 때 칼로 뭐 누군가를 공격할 때 멀면 아무래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상성 가능한 입구에서 먼 곳. 그리고 경치가 좋은 자리나 그림이 보이는 곳이 상성이고요. 비좁지 않고 넉넉한 곳, 소음이 적은 곳 등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곳이 이제 상석입니다. 상사의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상사와 가까운 자리나 오른쪽이 상석이고 빨간 줄, 레스토랑에서 웨이터가 먼저 자리를 빼주는 자리도 상석이고요. 그러니까 오른쪽, 상석 기준의 기본은 오른쪽 빨간 동그라미 하시고 북쪽이 상석이다. 자, 빨간 동그라미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해놔야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 복습할 때 어떤 표시가 돼 있어서 훨씬 더 공부하기가 편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요. 다음 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교시가 끝났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 출석 체크를 꼭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출석 체크를 해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로그아웃 하지 마시고 안내사항을 다 듣고 로그아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